안녕하세요.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창임 대표 박희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에너지가 되십니다. 출산 진단과 대책.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한국병 중 하나로 저출산이야말로 한국의 기저질환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내 인구가 1962년 인구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특히 2020년 출생자 수가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10.65%나 급감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대항적 수준의 저하 속도다. 반면 결혼 기피에 따른 1인 가구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노령화도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저출산 환경이 심화되면서 참여정부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지난 2005년 5월 18일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200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1차 계획이 추진된 2006에서 2010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 3차 계획이 추진돼 2011에서 2020년에는 출산율을 회복해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저출산 대책 재정액은 12차 계획에서 합계 80조 2천억 원, 3차 계획에서는 42조 2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국내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4년 1.20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을 뿐 최근 들어서는 더욱 떨어져 초유의 1명 미만을 기록하였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는 인구 절벽 현상을 늦추겠다며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을 쏟아붓고도 괄목할 성과를 못 거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효과적 대책이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낸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이 고비용 비효율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현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만연된 결혼 기피 풍조다. 결혼 기피 현상은 주로 낮은 취업률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성공한 국가인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법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 경우를 보면 주거부동산, 교육, 복지정책, 남녀공동 육아문화장려 등과 같은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먼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북유럽에서는 가장 주요했던 저출산 정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스웨덴은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한 나라고 2016년부터는 여성과 똑같은 90일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쉬는 기간도 똑같고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스웨덴에는 독박 육아와 여성 경력 단절이 없다. 직장에 다니는 스웨덴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손해 없이 휴직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 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도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르웨이에서 2010년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실증 분석해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이 생긴 게 둘째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건 둘째 아이를 가진 다음에 셋째를 낳을 때 영향이 가장 컸다. 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 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왔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아버지 휴가제도를 법제화해 남성 역시 최장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이들 유럽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 보육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프랑스의 3세 이상 아동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보육학교에 입학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용자가 비용의 19%만 부담하면 1에서 5세 아동을 전일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부모가 1에서 12세 아동을 3명까지 돌봐주는 가정보육, 하루에 2에서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아동센터도 있다. 해마다 부모들이 유치원 추첨 대란을 겪어야 하는 한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저출산 대책올인 일본, 최악은 연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1999년 pop스타암으로 남이의 당시 남편을 홍보대사로 등장시켜 육아를 돕지 않는 남자를 아빠라고는 부르지 않는다는 캠페인까지 진행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추세를 반전시킨 건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이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투입한 시간과 재정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2015년 내각부 총리실에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시켰다. 관련 장관직도 신설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2005년 1.26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매년 소폭 상승해 2016년 1.43명으로 올랐다. 2017년 수치가 전년보다 0.01명 떨어지자 일본 언론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표현했다. 그만큼 사회 전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희정의 저출산 대책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